이미 피가 나오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담배를 물렸네요. 이게 무슨 영화 장면? 너 마지막에 뭐 할 말 없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2018년 7월 18일) 더운 여름에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곳. 구비구비 산길을 따라 한참을 가야 하는 외딴 곳이지만 맛집이란 소문이 나서 사람들로 붐비는 청주의 어느 백숙집. 그곳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식당 뒷마당에 심하게 다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중년 남성이 노끈으로 양 손목과 다리가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바닥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실내 온도는 36도. 뜨거운 열기 때문인지 이미 쓰러진 남성에겐 파리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할 당시 얼굴에는 구타를 당한 흔적이 보였고 칼로 베인 상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호흡 맥박이 없고 이미 숨을 거둔 상태. 다리에 입은 자창, 두피에 입은 열창 등이 확인됐지만 사인은 오른쪽 옆구리 아랫부분에서 세로로 1.8cm 길이 자창이었고요. 오른쪽 흉곽 내에 약 900cc 이상의 다량의 혈액이 고여 있었습니다. 회행 경막 및 간 흉곽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사체 얼굴과 다리, 허벅지 등에 구타와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신원 확인 결과 남성은 50대 최씨. 사람들이 놀란 것은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곳이 영업 중인 인기 백숙집 마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일부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식당 앞에 경찰차가 보여서 종업원한테 뭔 일 있냐고 물었더니 별일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더니 웬 남자가 식당 안쪽 방에 술에 취해 쓰러져 누워있고 경찰들이 흉기 같은 거 증거로 들고 나가더라고요. 백숙을 먹고 있는데 식당 공터에서 싸우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려서 종업원한테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항의를 했었습니다. 손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식당의 분위기는 뭔가 어수선했고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사건 관계자는 다른 면이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살인 현장에서는 놀라가지고 우왕좌왕 하시거나 우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좀 격양된 분위기인데 그냥 일반 음식점 같이 너무 다 평온하게 그냥 다들 각자 할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살인사건이 벌어진 공간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태연히 음식을 주문받고 서빙을 하며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다는 식당 종업원들. 그날 시신이 발견되면서 식당 직원들이 감추고 있던 비밀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청주 백숙집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입니다. 이 영업 중인 가게에서 시신이 발견되면서 당시 큰 논란이 됐던 사건이고요. 시신의 양손과 다리가 묶인 채 얼굴, 다리, 허벅지 여러 군데 구타와 흉기에 의한 자창이 있었고 사인은 옆구리 오른쪽에 난 흉기 자창으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범죄 현장 증거라든가 아니면 증거의 균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범죄 의도를 분리해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 주체가 다르다 해야 되나? 한 사람이 했다고 하긴 너무 이상한. 왜냐? 첫 번째, 양손과 다리를 왜 묶죠? 양손은 묶었다고 하죠. 다리는 왜 묶죠? 그리고 어떻게 묶었느냐? 네. 앞으로 묶었느냐? 뒤로 묶었느냐? 그리고 다리까지 묶은 상태에서 구타는 허벅지, 뭐 이런데 얼굴, 다리 이렇게 무차별적인 구타가 있을 수 있으려면 소위 이제 애들 말로 다구리 치는 집단 공격하는 깡패 영화에서 네. 나오죠. 집단 공격. 이제 집단으로 막 하는 거예요. 무차별 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됐어요. 왜냐? 허벅지 때리다가 다리 때리다가 얼굴 때리다가 하면은 뭔가 이 고문이 있어야 되는 고문은 이제 시차적으로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여기가 어디냐면 무슨 지하실이나 어느 뭐 서대문 형무소의 고문실이 아니에요. 외딴 것도 아니고요. 그냥 네. 사람들이 많이 들었던 어떤 영업 중인 영업의 마당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뭘 의미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분이 돌아가신 게 즉사가 아니고 흉기인데 흉기도 어디냐면 치명적 부위가 아니라 옆구리예요. 네. 그리고 옆구리 자창의 실혈사 같은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막 때리다가
다른 어떤 공격 주체나 다른 어떤 스테이지에서 여기를 찌르는데 그 옆에 찌른다고 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옆으로 누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제압이 돼서 맞아서 정신이 혼전한 상태나 이런 상태에서 찔른 상태에서 이런 게 된 거예요. 네. 시차가 있고 스테이지가 다른 게 몇 개가 겹쳤다는 게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흉곽 내에 피가 있고 뭐 이렇게 됐고 그리고 묶은 것도 노끈이에요.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이게 여러 사람이 연관돼 있고 또 죽인 건 그 다음인데 즉사시킨 치명 부위도 아닌 상태에서 죽어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찔른 거예요. 그냥 찌른 거지. 네. 뭘 고통을 주려고 했던 아니면 뭘 하려고 했던 아니 죽이려고 했으면 당연히 목이나 네. 가슴이나 아니면 뭔가 치명적 부위를 하겠죠. 이건 치명적 부위이긴 맞지만은 네. 위치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칼에 찔린 다른 부위로는 이제 허벅지 정도가 그렇죠. 있습니다. 뭐 그런 형태인데 허벅지 찌른다고 대동맥이 끊어지지 않는 한 실제로 그렇게 직사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지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현장 상황과 현장의 맥락과 그 다음에 이 상처 부위라든가 뭐 결박 이런 걸 합치면은 이거는 여러 사람이 시차를 두고 관련된 사건이다. 즉사가 아닌 실혈사다.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죠. 네. 이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균형 관련돼 있어서 장소가 좀 특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문이나 이런 것들 원한이나 아니면 금품, 금전 관련돼서는 보통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게 공개된 장소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신 발견도 뭘 여기서 했으면은 치우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거기서 그대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렇죠. 치울 수가 없거나 치울 주체가 없거나 네. 치울 주체가 없는 거 이런 거예요. 여러 사람이 집단 폭행을 한 후에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럼 그러니까 누가 공격자들이요. 그렇죠. 네. 누가 치워야 되죠? 주된 공격자가 없는 거예요. 주된 공격자가 없는 공격은 치울 주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인을 했으니까 내가 치워야지라고 그렇죠. 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없다. 네, 그게 집단 심리예요. 네. 이 가게가 백숙집이었다라는 부분하고 이게 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산속에 있는 백숙집 마당에 숨져 있는데 직원들은 계속 태연하게 장사를 하고 손님을 받고 그리고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터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면서 영업을 계속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실제로는 뭔가 싸우고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죽은 배까지 연결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시차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처음에는 우당탕탕 싸우고 있으니까 에이 그만두겠지 뭐 저러다 말겠지라고 한 사람들은 저게 뭔 일이 있는지를 알지만 그냥 장사를 계속하는 거고 뭐 늘 그래왔으니까 어떤 놈이 와서 행패 부릴 때 그냥 누구는 지배인 같은 사람은 저기서 뭐 맞고 무마시키고 장사는 하는 네. 이런 상황이어야지 맞는 거 아니나 싶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살인까지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차 네. 초기에 누군가 있었고 누군가와 접촉이 있어서 뭐가 했는데 네. 그때 접촉했던 사람들은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거고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접촉했을 땐 또 그때도 다시 오는 거고 요런 일종의 한 사이클 순환 아니면 이런 시간적 차이가 누적된 현장과 현장 주변 이러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범죄 도대체 누가 왜 50대 최 씨를 잔인하게 살해했는지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식당 뒷마당엔 다행히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는데 누군가 일부러 부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CTV 복원을 의뢰한 경찰. 그 사이 경찰은 식당 관계자 등을 조사했습니다. 신고 내용이 식당 주인이랑 피해자 최 씨랑 다툼이 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출동했을 당시 종업원들한테 식당 주인이 어딨냐고 했더니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하거나 어딨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사장의 행방은 몰라도 번호를 모를 수 있을까? 식당 뒷마당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지만 다퉜다는 식당 주인은 보이지 않았고 증인도 없고 유력한 증거 CCTV는 훼손된 상황. 그러던 중 경찰은 식당 안쪽 방에서 만취한 남성을 발견했는데 그가 식당 주인 강 씨라고 했습니다.
당시 식당 주인 강 씨는 만취 상태였고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술이 좀 깬 뒤에 사건 경위에 대해 물으니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사건 당일 손님들도 만취한 주인을 봤다고 진술했고 확실히 식당 주인은 영업시간에 술에 취해 방에 누워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 그런 강 씨가 어떻게 최 씨랑 다퉜다는 걸까?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에 종업원들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씨 아저씨랑 다투긴 했는데 주인 아저씨가 욱해서 그냥 몇 대 때렸을 뿐이에요. 최 씨가 워낙 힘이 좋고 과격하니까 사장님이 어렵게 제압했어요. 사장님이 끈으로 최 씨 손 묶는 걸 보긴 봤어요. 그런데 당시 싸움에 대해 조금씩 진술 내용이 달랐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최 씨는 꽤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었고 식당 주인 강 씨는 그에 비하면 왜소한 체격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강 씨는 만취 상태였는데 어떻게 자신보다 체격이 좋은 최 씨를 제압했다는 걸까? 게다가 강 씨는 의족을 해서 행동이 다소 부자연스러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모로 강 씨는 물리적으로 범죄가 어려워 보이는 사이 이 가게에서 가장 건장한 주방장 윤 씨가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식당의 주방장이었고 강 씨의 조카였습니다. 그냥 잊혀지지 않던 게 그 주방장 눈빛에 뭐랄까 살기? 그런 게 있었어요. 좀 무서운 분위기였어요. 사건 당일 살벌한 표정으로 있었다는 주방장 윤 씨. 피해자의 몸에 난 여러 개의 칼자국과 옆구리에 흉기자창.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쓰인 칼이 발견됐는데 길이 19cm, 칼날 길이 8cm의 길지 않은 칼이었으나 평소 닭을 손질할 때 쓰는 예리한 칼이었습니다. 이 칼에 익숙한 윤 씨가 칼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 게다가 확인 결과 조카에게는 30여 년 전 강도상해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저는 모르고요. 사건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 삼촌 혼자서 저지른 일입니다.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강 씨와 모든 건 외삼촌이 한 일일 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한 윤 씨. 주요 용의자들의 엇갈린 진술과 침묵에 수사는 잠시 제자리 걸음 중인 그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파일을 재생하자 거기선 범행 현장에 끔찍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 식당의 주인 강 씨가 만취 상태로 딴방에서 거의 이렇게 자고 있던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됐었고요. 몸이 이제 의족을 하고 있었고 덩치도 더 작고 그 살해당한 최 씨는 덩치도 크고 건장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안 맞는다라는 의혹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술을 언제부터 먹었느냐? 네. 뭐 제가 다른 사건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범죄를 한 다음에 범죄할 때 술 취했다고 핑계를 대려고 범행을 하고 술을 벌컥 보고 머리는. 네.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있는 거죠. 네. 빠질라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강 씨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언제부터 술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관련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식당의 주인이고 나머지는 종업원이에요. 가족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취해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알리바이를 입증하는데 뭔가 사실은 좀 정성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강 씨 본인의 말만 믿으면 안 된다. 네. 이 부분은 명확히. 이 진술 좀 애매합니다. 최 씨가 워낙 힘이 좋고 과격하니까 사장님이 어렵게 제압했어요. 끈으로 최 씨의 손을 묶는 걸 보긴 했어요. 의족을 하고 덩치도 작은 사람이 본인이 또 술도 취했다며. 네, 끈을 묶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묶었냐 이 말이에요. 노끈을 어떻게 묶어요? 노끈을 묶는다는 거 하는 것은 네. 제압을 한 후에 묶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제압을 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그걸 재현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이 육체적으로 보면은 이 조카 윤 씨가 제일 건장하고 칼을 평상시에 쓰는 주방장이고 게다가 과거에 강도 상해 전과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좀 이상한 칼 사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목이나 가슴으로 사용된 어떤 것이 아니라 이상한 부위에서 찔린 거니까 칼은 쓰긴 쓰되 직접적인 살인과는 관련이 적은 어떤 사람이 한 어떤 공격 행동이 아닐까. 네. 그럼 윤 씨가 많죠. 왜냐하면 윤 씨는 강 씨 조카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뭔가 뭐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칼이 사용됐거나 아니면 뭐 이런 약간의 간접적인 네. 비접촉적 뭐 이렇게 보면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조카인 윤 씨 본인은 이거 다 부인하면서 모든 건 삼촌이 다 한 것이다라고 사실 좀 부인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맞죠. 난 안 했다. 나는 그때 이렇게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었다. 라고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건 다 삼촌이 혼자서 저지른 일이라고 할 필요는 없죠. 왜? 나만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걸. 네. 그 얘기 뭐예요? 삼촌이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혼자 했다. 좀 이상하잖아요. 네. 다 혼자 했다는 것은 다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이거 지금 CCTV가 훼손됐는데 지금 만취돼서 뻗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이상하죠. 얻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CCTV를 훼손하고 그렇죠. 이게 이성이 풀린 상황인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사건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면은 네. 아주 적극적인 부인은 사실은 단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부인이어야지. 네. 나 아닙니다. 난 이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난 죽어도 안 했고 나는 다 안 했고 다 제 책임이에요. 그걸 지가 어떻게 알아? 그럼 윤 씨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일정 정도 가담을 한 것을 반증한 것이다. 그 거짓말이. 반증도 하고 그것도 가능하고 네. 뭔가 연관은 분명히 있다. 네. 그게 흉기와 관련돼 있건 아니면 알리바이에 대한 뭐 스테이징과 관련돼 있건 네. 관련은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피해자가 녹음기를 켜놨고 이제 녹음이 돼서 이게 증거로 쓰입니다. 근데 이게 녹음기를 켜놨다는 거. 녹음 기능을 켜놓은 거죠. 네. 휴대전화에 녹음 기능을 켜놨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뭔가 준비를 한 그렇죠. 상황으로 다가갔다. 그러면은 네. 피해자가 어차피 그 영업장으로 들어왔다. 근데 뭔가 낌새를 느끼고 주머니에 녹음 기능을 켜놓은 상태였다. 그러면 거기가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 뭐 죽음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피해자는 알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충돌의 대상은 누구냐? 그걸 찾는 게 범인을 찾는 거죠. 어쨌든 이 식당에 있는 누군가와 피해자와는 면식이나 갈등 관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네. 가서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결국 죽었다. 그럼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는 뭘까? 그건 죽음과 관련이 없죠. 집단적으로 폭행만 당했을 수도 있어요. 네. 죽음은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집단적으로 폭행, 갈등 상황에 있는 사람을 찾으면은 범인도 연결이 되겠죠. 피해자가 휴대전화 녹음기를 켜놨었는데 어떤 음성이 녹음되어 있을지 계속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최 씨의 휴대폰을 확보했고 범행 관련 내용을 수사 중 녹음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사건 현장에서 만취했던 강 씨의 욕설과 협박성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야 죽여. 가만히 있으라고 씨발로마. 내가 죽일게.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이 새끼야. 찌를 수가 있어 이 새끼야. 내장 다 해부하게 내장. 이 새끼 담글 거니까. 듣기만 해도 살이 가득한 말들. 경찰은 식당 주인 강 씨가 최 씨를 살해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직원들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강 씨의 음성에서 그 해결의 단서를 찾았습니다. 강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며 도움을 청하듯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조카 윤 씨를 공범으로 추정하고 있던 경찰은 음성을 통해 주변에 공범이 있었음을 확신했고 마침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바로 확보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훼손됐던 CCTV를 어렵게 복원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는 순간 경찰은 의외의 상황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조카 윤 씨는 예상대로 사건에 가담했는데 이외의 인물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식당 여 종업원들이었습니다. 사건 현장 조사 당시 모두 소극적으로 진술하거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했던 종업원들이 알고 보니 모두 살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 당일 오후 5시 38분경 피해자가 식당에 들어오자 조카 윤 씨가 피해자를 식당 뒤편 공터로 데리고 갔고 이를 본 식당 주인 강 씨도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1분 뒤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려고 하자 강 씨가 이 자식 죽여버려야겠다. 도망 못 가게 잡아 라고 소리치고 그 말을 들은 조카 윤 씨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개 감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4회 올려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강 씨가 오른쪽 바지 주머니 속에 미리 숨겨놓은 주방용 칼을 꺼내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3회 찌르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피해자가 양다리에 피를 흘리며 공터 옆에 있는 담을 넘어 도망가자 강 씨와 윤 씨가 피해자를 담 옆에 땅바닥에 눕혀 제압한 뒤 강 씨는 들고 있던 칼로 땅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공격했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공격해 과다출혈로 이어져 사망에 이른 걸로 추정됩니다. 외삼촌과 조카가 합심하여 피해자를 공격했던 상황. 그 과정에서 여성 종업원 둘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은 오히려 합세해서 피해자 공격을 도왔습니다. 여성 종업원 B는 흰색 플라스틱 물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쳤고 여성 종업원 C는 피해자를 수해 폭행한 후 주인 강 씨랑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는 데 힘을 합치는 등 현장을 목격하고도 간접적으로 살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후 5시 45분경 조카인 윤 씨가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 씨가 이 자식 죽여버리겠다. 이 자식 도망 못 가게 손발 모두 묶어라. 끈 가져와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묶는 장면. 강 씨가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후두부를 2회 내리치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주방장인 조카 윤 씨나 여성 종업원들이 강 씨를 도와 피해자를 살해한 상황.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복구된 CCTV의 마지막 장면은 18시경 조카가 CCTV를 제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전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범인들이 담배를 물려줬고 피해자는 이를 바람으로 빠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힘겹게 담배를 피우던 최 씨의 모습은 이내 지직거리는 화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당시 공격 상황과 순서가 CCTV와 녹음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도망가고 올라탄 거 잡아 끌고 허벅지 찌르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 그리고 나중에 여종업원 둘이 왔는데 같이 또 이제 붙잡고 발로 차고 이런 게 찍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주 공격자는 윤 씨와 강 씨죠. 네. 그리고 강 씨가 흉기로 찌르는 장면이 특히 이 죽음과 관련된 부위에 찌르는 장면이 CCTV에 나와 있고 옆구리를 찔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 씨가 살인자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윤 씨가 그것을 첫 번째로 제일 주요하게 도왔고 힘이 약한 강 씨를 대신해서 제압을 한 거고 거기까지는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럼 죽일 생각이었느냐?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여기 이건 살인의 고의와 연결이 되거든요. 강 씨의 의도가 그렇죠. 강 씨의 의도라는 네. 게. 그리고 최 씨는 네. 최 씨는 뭔가 강 씨든 누구든 간에 이제 갈등이 있어서 얘기하고 그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힘이 밀리니까 조카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조카가 와서 제압하고 강 씨가 제압된 후에 여러 가지 공격을 한 후에 찔른 형태. 네. 거기까지 되는데 그 중간에 여종업원 둘이 물통으로 얼굴을 치고 네. 또 다른 또 여종업원은 폭행을 하는데 같이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 결박하는데 도움을 줬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건 아니고 때리기도 하고 했고 실제로는 강 씨가 후두부를 강타해서 정신을 잃게 만든 무력화시킨 다음에 지가 다 결박하고 찌른 거죠. 근데 그 다음 행동이 좀 애매해요. 이미 피가 나오는 상태였잖아요. 네. 근데 담배를 물렸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화 장면? 영화 장면에 그 홍콩 영화에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를 죽이려고 찔러놓고 네. 담배 물려주는. 너 마지막에 할 말 없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아니면 다 끝났으니까 얘기를 하라든가 이런 구슬르는 듯한 이런 의미잖아요. 뭘까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이 상황은 이 사이에 뭔가 깊은 감정적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네. 나머지 윤 씨나 종업원 둘은 강 씨의 명령 혹은 강 씨의 어떤 위세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여기서 중요한 건 공범 여부죠. 네. 혹시 같이 예를 들면 최 씨가 이 피해자가 식당에 와서 행패를 부리다가 종업원들한테도 뭔가를 잘못했을 수도 있는 그게 사실 이게 공범 여부랑 이런 거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해 안 되는 게 강 씨는 뭔가 좀 흥분했다, 뭐 동기가 나중에 밝혀진다 치더라도 그냥 말 그대로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피가 흐르는데 막 이걸 하고 나와서 영업을 그냥 손님 받으면서 하고 이 침착함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뭔가 공격하고 이렇게 했을 때 찌르고 피가 줄줄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네. 다툼을 했는데 네. 싸우고 했는데 저기 그냥 사고치고 네. 못되게 구는 최 씨를 그냥 혼내줬다 정도로 인식하지 않았을까 종업원들이. 네. 그러면 이런 게 설명이 되죠. 그럼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이 신체 내에 흉곽 내에 90cc 이상의 다량의 혈액이 고여 있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가 안에 고였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를 찌른 거죠. 이렇게 있는 상태에 찌른 거죠. 네. 그러니까 피가 새에 나갈 수가 없고 안에 배 복강 내에 추추축 차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을 못했을 수 있다. 못했을 수 있죠. 피가 조금 났는데 철철철 났다고 하면야 네. 했을 수 있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 자, 아무 연관도 없는 종업원들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건에 가담하게 됐는지, 그리고 강 씨는 어떤 이유로 최 씨를 이렇게 살해하게 됐는지 그 진실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상해 보이는 식당 살인사건. 사건의 단서는 그날 아침 피해자 최 씨가 식당에 전화를 걸면서 시작됐습니다. 최 X이 오전 10시부터 여러 차례 외숙모 찾는 전화를 식당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그 말을 외삼촌에게 전해줬을 뿐이고요. 알고 보니 피해자 최 씨는 식당 주인 강 씨의 아내와 내연 관계였고, 강 씨의 아내는 최 씨와 동거하기 위해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면서 강 씨의 아내가 강 씨 통장에 있던 돈 3억 5천만 원 상당을 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6천만 원 상당의 카드빚과 대출금을 강 씨에게 부담하게 하자 강 씨는 최 씨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수시로 사기꾼 놈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너 죽고 나 죽자. 씹어먹을 새끼 죽여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렇다면 사망한 최 씨는 왜 그날 강 씨의 식당으로 전화를 한 것일까? 강 씨의 아내가 최 씨를 피해서 잠적했었고, 최 씨는 강 씨 아내의 행적을 묻기 위해 강 씨 가게로 전화를 수시로 했던 상황. 피해자가 전화를 했다는 말을 듣고 강 씨가 너 식당에 오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고 식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식이 지금 식당으로 온다고 한다고 말한 후 주방용 칼을 종이로 싸서 바지 주머니에 넣고 소주 3병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식당으로 오기만을 기다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내연 관계가 부른 살인사건. 주방장인 조카 윤 씨는 혈연 관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왜 여성 종업원들은 범행을 말리긴커녕 끔찍한 살인사건의 공범이 되어버린 것일까? 주변 사람들은 강 씨가 진심으로 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게 한 지 한 15년 정도 됐나? 부지런하고 엄청 착실해요. 동네 마을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주변 사람을 잘 챙겼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외진 곳에 있는 가게의 위치상 종업원들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에 태워 출퇴근을 시켜주고 음식 노하우도 손수 알려주는 등 사장과 종업원 이상의 끈끈한 관계가 유지됐습니다. 하루 종일 백숙집에서 근무하며 강 씨의 처지를 지켜봐왔던 종업원들. 범행에 가담한 한 종업원은 남편의 카드빚을 떠안고 이혼한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강 씨의 처지에 강하게 이입했던 것일까? 그렇게 그들은 강 씨의 폭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성 종업원들은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게 막거나 노끈을 묶고 단순 폭행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종업원과 조카 윤 씨는 오히려 강 씨의 살해를 중간에 말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여 종업원들은 처음 공터에 가서 범행을 확인했을 때 칼을 들고 있던 강 씨를 말렸습니다. 피해자의 휴대 녹음 파일엔 조카 윤 씨가 삼촌 죽이지 마요. 삼촌 그만해. 라고 말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충동적으로 강 씨의 폭행에 가담했지만 나중엔 윤 씨와 종업원 모두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건이 커지는 걸 막으려고 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과 119가 도착하는 40-50분 동안 종업원들은 장사를 계속했고 이 점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다들 피해자의 오른쪽 흉곽 내에 출혈이 발생한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상처 크기도 작고 피가 고여서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뒀는데 피해자는 이미 과다출혈과 고열로 인해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 씨가 식당 주인인 강 씨의 아내와 동거를 했었다. 이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은 최 씨가 강 씨 아내를 이용해서 돈을 가로챘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심지어 이제 강 씨 아내가 자기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 남의 아내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잠적을 해버렸고, 그것도 심지어 그거를 그 남편한테 당신 아내 어딨냐라고 전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상태로 봐서는 네. 물론 죽은 사람이지만 네. 최 씨란 사람이 강 씨의 아내를 꼬드겨서 네.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사기적 방법 뭐 그런 걸 통해서 상당히 뭐 이거 뭐 3억 5천이라든가 6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강 씨의 아내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강 씨 부부가 혹은 강 씨가 진짜 뼈 빠지게 번 돈을 최 씨란 사람이 소위 강탈을 한 거잖아요. 판결문에 돈을 가로챘다라고 나오는 부분에 그러니까 판결문에 네. 나오는 것처럼 네. 그 가로채는 방법이 매우 분노를 일으키게 네. 부인을 통해서 흔히 많이 하는 제비수법이잖아요. 재산도 빼가고 아내도 빼갔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깨닫고 나면 중간에 자기가 이용됐다는 걸 느낀 강 씨 아내가 어딘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도 얼굴이 안 서갖고 거기도 가지도 못하고 최 씨는 돈만 뺐고 뭘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도망간. 네. 그런데 그거를 최 씨란 사람이 뻔뻔하게도 강 씨한테 와서 네. 야 여자 어딨어? 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분노가 있어서 범행 동기는 그게 맞는 것 같다. 네. 근데 물론 그렇다고 살인을 하면 안 되지만은 네. 어쨌든 범행의 주요 흐름은 맞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윤 씨와 또 종업원들도 말렸다. 뭔가 큰 것이 아닌. 그러니까 때려서 집단으로 때린 건 맞다. 혼내주는 정도인 줄 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왜? 아마 보는 앞에서 주머니에 넣었던 칼을 휘둘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휘둘렀는데 그게 치명적인지는 몰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줄줄 피가 안 났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담배를 물려주고 그러니까 그걸 본 종업원들은 뭐 죽음까지는 뭐 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담배 물려준 것도 내가 이렇게 혼내줬으니까 아유 이 새끼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예. 물려준. 물론 그것까지 스테이징을 했다고 하면 진짜 계획적인 범죄지만은 그럼 여기서 하지 않았겠지 범행을. 네. 근데 사실 이제 법적 심판에 따르면은 이게 계획 범죄인지 우발적인 범죄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칼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기다리고 있었고 나 저 새끼 오면 뭐 찔러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오자마자 이렇게 하고 사실 또 이후에 뭐 증거 은폐도 같이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또 그러니까. 네. 근데 증거 은폐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CCTV를 부순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본인한테 이 강 씨한테 불리한 정황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판례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또 잭나이프 같은 걸 넣고 내가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지만은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늘 그렇게 말로만 하고 실제로 실행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라는 걸 어떤 변호사가 이거 다른 사건에서 네. 입증을 했어요. 저건 말이지 고의가 아니다. 말하자면 형량이 많이 낮아졌던 네. 그런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의 계획성을 읊은 게 아니라 분노의 어떤 그 그렇죠. 수사였을 예, 뿐이다. 그렇죠. 종업원들하고 조카 말 그대로 한 종업원이 심지어 이제 이게 지금 아내가 돈을 가져가고 빚을 남편이 지금 강 씨가 떠안게 된 상황인데 똑같아요. 남편이 빚을 본인이 떠안고 본인이 이혼당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감정이입하기 좀 쉬운 상황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플라스통으로 때릴 정도면은 네. 그거는 뭐 그 분노가 일종의 강제징역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평소에 강 씨가 성실하게 장사를 해왔고 본인들한테도 굳이 저기 출퇴근까지 시켜줬다고 하면은 분명히 동정을 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제 조카 그리고 종업원들 그리고 강 씨 세 개로 좀 나눠져서 형량이 좀 분산됐습니다. 먼저 이제 조카부터 살펴보자면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결박할 경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D, 여기서 D는 이제 강 씨입니다. D로부터 칼에 찔려 사망에 일으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CCTV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5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해서 조카 윤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를 했고요. 종업원, 이 사건 당시 D는 피해자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고 피고인들은 D가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도록 D를 막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검정색 나시티와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있어 설령 의복의 옆구리에 자창에 피가 묻었다고 하더라도 혈흔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D가 피해자의 옆구리에 치명상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조검원 2명에 대해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식당 사장 강 씨입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를 다른 공범들과 함께 밧줄로 포박하여 폭행하고 방치하는 등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아내인 H가 피해자와의 외도 끝에 집을 나갔고 피해자가 H를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 3억 5천만 원을 가로채거나 6천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 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H가 피해자를 떠나 집으로 돌아와 다시 재결합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H를 찾아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당으로 찾아오자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 바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적할 사정이 있다라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요. 이 형량은 대법원에서 원심 유지가 되면서 특이할 사항은 대법원 기소가 상해치사로 됐습니다. 살인이 아니라. 네. 제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은. 네. 그러니까 내가 저 새끼 죽여버리겠어. 제 칼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검사는 죽여버리겠다고 했으니까 살인의 고의가 있고 그걸로 찔렀잖아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일종의 표현, 분노적 표현, 고의는 없다. 분명히 그 화를 내게 한 건 피해자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의 행동을 보면은 담배를 물려주고 뭔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 죽을 걸 알았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사실은 혼내주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죽은 거다. 그러니까 상해는 피할 수 없죠. 네. 찔렀으니까. 그런데 죽을 거를 예측했을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까? 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검사의 입증이 사실은 좀 불비한 부분과 변호사가 사실은 대처가 잘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판사들도 이 가해자의 상황과 피해자의 나쁜 짓을 실제로는 참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는 없지만. 그렇지만은 사람을 죽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책임 부분을 강 씨가 책임을 지는 건 맞고 그런데 살인의 고의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아닌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상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관들의 사실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런 부분에서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는 네. 종업원들에 대한 거예요. 네. 종업원들은 몰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살인이라는 게 몰랐고 피가 흐른 것도 그냥 단지 때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 정도였고 칼도 이렇게 말렸어요. 말리기도 네. 했고 또 말하자면 이 상황을 그럼 뭐 자기들이 때리긴 때렸고 감금이 또 되긴 되지만은 이 종업원들이 이 정도의 그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전 조금 저도 의문이에요. 1년 6개월 형을 살게 하는 거는 좀 이거는 과하다고 봐요. 네. 집행유예나 아니면 1년 미만이거나 아니 약간 조금 밉게 네. 단기 자유형으로 한 6개월이나 이 정도가 돼야 될 게 맞는데 의도가 없었고 몰랐고 그리고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범행을 말렸고 근데 죽음물에 대한 책임을 이 사람한테 이 종업원들한테 맡게 해야 되느냐? 사실 그건 아니라고 전 보고 이건 너무 뭐라고 하나 이렇게 좀 형식주의에 치우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조카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조금 그래요. 이게 판결이라고 하는 게 동기와 연결되는 것과를 같이 보는 것과 아울러 갖고 판사들의 심리적인 것도 많이 연결이 돼요. 강 씨의 품행과 처지에 동조해서 사건에 가담한 범인들. 하지만 강 씨는 극한 분노에 술까지 취해서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누군가 한 명 조금 더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이후 조처까지 했다면 최 씨는 살 수도 있었던 상황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